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3주차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중앙토지시의원회 지금 공익성 검토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공익성 검토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여기서 공익성 판단에 대한 구분. 그래서 공익성 판단은 형식적 심사하고 또 실적 심사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되는데요. 형식적 심사는 토지보상법 제4조상 토지 수용이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그 다음에 의견 수렴 및 사업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을 형식적 요건을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수용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 인정 신청을 반려한다. 그 다음에 의견 수렴 절차와 사업 시행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 요구란 또는 각하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실질적 심사는 헌법상 공공필요 요건에 따라 토지 수용 사업의 공공성과 토지 수용의 필요성으로 구분해서 공익성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성 심사 관련돼서는요. 사업의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 사업의 공공 기여도가 있어야 된다. 사업 시행자의 유형, 그 다음에 사업 재원의 공공성, 사업 수행 능력, 돈이 있냐, 의사 있냐 이런 거죠. 목적 및 사항의 계획의 부합 여부, 그죠? 그 다음에 공익성의 지속성, 시설의 대중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업의 필요성 심사는 피해 최소성, 방법의 적절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평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항목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형식적인 심사에서는 사업의 적격성, 수용 사업의 적격성, 우리 4조 공익 사업에 해당하냐, 국방, 그죠?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청사, 그죠? 사업, 그 다음에 학교, 4호 사업이 학교, 5호 사업이 택지개발 관련된 사업이고, 그 다음에 부속시설, 그 다음에 이주단지 조성, 그 다음에 그 밖에 사업 해가지고 국도, 청학, 택부, 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4조 사업이 8개 각호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죠. 사전 절차의 적법성은 이제 사업 시행의 준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의견 수렴 절차를 이제 준수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실질적인 심사와 이제 실질 심사를 하는데 사업의 공공성이 이제 중요합니다. 사업 목적이 공공성이 있는 거냐, 주된 시설 종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거냐,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의 공공 기여도, 공공시설 용지의 비율이라든지 공적 귀속장 기부 체납하는 거 어느 정도 되느냐, 사업 시행자의 유형,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이런 것들 있죠. 사업 재벌의 공공성입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의 투입 비율이라든가 공공기관 자기자본 비율, 사업 수행 능력이죠. 사업 재원의 확보 비율 관련된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사업의 공공성 관련돼서요. 사업의 공공성 관련돼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목적 및 상위 계획에 부합하느냐, 주된 시설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느냐, 그 다음에 상위 계획 내 사업 추진 여부,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또 공익성의 지속성입니다. 중간에 이거 민간 사업 시행자가 뭘 하려고 그러다가 이걸 이제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포기를 해버리면은 이거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중간에 어떻게 되는 건가, 그쵸? 굉장히 그 사업이 불투명하게 되는 거죠. 완공후 소유권의 귀속의 문제라든지 완공후 관리 주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공익사업은 이제 시설의 대중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주도 예래형 주거단지라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국내 최대 소송했다가 최근에 이제 취하하고 서로 계약금만 불어주고 합의하는 걸로 끝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 예래형 주거단지 유원지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그걸 예래형 주거단지에서 무슨 휴양시설로 만든 거죠. 시설의 대중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방성, 대중성 이런 것들이 없어서 대법원에서 사업인정이 무효, 사업인정 무효, 그 다음에 수용재결 무효, 두 가지 이렇게 무효 둘 다 이렇게 지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환매권 진행되는 상황인데 이 시설의 개방성이라든지 접근의 용이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수용의 필요성에서는요. 수용의 필요성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소 치밀성 상당히 중요하죠. 피해 최소성 이게 사익의 최소 침해와 그렇죠? 이주 가구 수라든지 유대책 수립을 제대로 했느냐, 공익의 침해 최소화, 보전 지역의 편입 비율, 사회 경제적 환경 피해가 적느냐, 그다음에 중요 국적이 포함되느냐, 방법의 적절성 해가지고 사전 토지 확보 비율이라든가 사전 협의 불가 사유, 분쟁 제기 여부, 그다음에 대면 협의 등 분쟁 완화 노력, 사업의 시급성 관련된 거죠. 공익 실현을 위한 현저한 긴급성, 그다음에 정부 핵심 과제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느냐, 뭐 이런 것들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형식적 심사 관련돼서 수용 사업의 적격성, 자, 협의를 요청한 사업이 토지보상법 차조 열거주입니다. 대륙법계는 열거주인데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서 사업 인정의 사업의 경우 제4주의로부터 8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인정의회 사업에는 법 8호에 해당하는지, 이게 뭐예요? 110개 법률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110개 법률. 이 4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인허가권자에게 협의 요청을 반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절차의 이제 적법성 관련돼서 사업 시행 절차의 준수, 협의가 요청된 사업이 근거 법률의 목적, 상위 계획 및 시행 절차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그렇죠? 이 중토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자세히 안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참에 이제 법령을 개정하고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거죠. 법령 또는 상위 계획에 비춰볼 때 사업 지구 지정 및 고시가 적법한지 여부, 그다음에 개발 계획 또는 사업 기본 계획이 수립이 제대로 됐느냐, 토지 물건에 대한 세목 고시를 제대로 하느냐, 환경영향평가법상의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해당하느냐, 자,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협의 여부, 그 다음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여부, 그 다음에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재해 영향평가 협의 여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수렴 절차 여부 이행 여부에 대해서 토지보상법상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그렇죠? 사업 인정 신청서 관련 서류 사본 등의 공고 열람,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들의 통지 및 의견 제출서 제출, 열람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서를 인허가권자에게 송부했느냐, 그 다음에 개별법상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이런 것들을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했느냐. 최근에는 절차적 정당성 때문에 의견 수렴 절차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심사로 보면 이제 사업의 공공성이 있느냐, 사업 시행의 목적이 공공성이 있느냐. 구체적인 내용으로 살펴보면은 사업의 명칭, 유형 이런 걸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내용을 확인해서 주된 시설의 유형을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다음에 주된 시설의 유형은 공용시설, 공공용 시설, 주택 및 산업단지에 대한 복합시설, 기타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해서 검토한다. 그 다음에 주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시행자의 목적과 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다음에 복합 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목적과 사업 시행자의 의도, 수익 창출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된 시설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종전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걸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는 이런 그 사업의 공공성에 관련된 실질적 심사가 없었어요. 국민들이 그냥 야 내놔마 해서 막 야 국가에 협조해야지, 국가 공공사업에 협조해야지 해가지고 막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너무 억울하니까 막 하소연도 못하고, 그래서 중토위에 이제 이런 제도를 둔 거예요. 실질적 심사 제도를 둬서 억울하지 않게끔 이런 것들을 또 하더라도 상당 부분 공공성이 기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니까 피수용자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그 좀 고무적인 일이죠.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좀 이거 뭐 중토위가 이거 태클 너무 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공공성 검토를 통해서 국민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원활한 공익사업, 손실보상제도의 어떤 근간에 있어서 어떤 공공성에 대한 판단, 공익성 검토 이런 것들이 사실은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돼야 국민의 재산권을 상당히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손실보상제도의 이제 근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서 자세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밑줄 쳐가면서 자세히 보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이렇게 뭐 수업 시작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밑줄 쳐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서 도대체 이거 잘 하나도 모르겠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이런 속에서 국민들의 재산권을 조금 더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의 어떤 그 양팔절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 뭐 잘 모르셔도 한번 들어두시면은 나중에라도 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의 공공기여도, 공공시설의 설치 정도에 따라 공공기여도를 차별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영리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기부 체납 등의 공공규속 정도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이 기여하는 시설, 용지의 양적 크기라든지 공공성을 평가하고 시행 목적의 공공성을 보완한다. 사업 시행자 유형이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무수석 사인이라고 그러죠. 민간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정을 받으면은 공무수탁 사인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행정청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할 때 피고가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소송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소송을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소송의 편의를 위해서 뭐 진행하고 있는 거 그거 좀 보시면 행정청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보여드릴 게 이제 그 사업의 재원의 공공성이죠.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중에 정부 재정 투입 비율이라든지 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이 하더라도 민간 투자에 따라서 민간이 사업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얻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사업 시행자의 사업 수행 능력이죠. 사업 시행자가 사업 재원 확보 수준을 검토해야 되고 사업 시행과 제도를 조화 계획을 확인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정 능력을 검토하고 사업 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는 유사한 개발 사업 수행 실적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근거법률의 목적 및 상위 계획의 부합성이죠. 근거법률의 목적 사업을 통해 설치하려는 시설의 내용을 확인하고 주된 시설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상 달성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상위 계획에 적합하느냐. 자, 사업을 시행하는데 근거가 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이 상위 계획의 범위 내에 추진되는 여부를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공익의 지속성이죠. 앞으로 이런 규속 주체를 국가 지자체가 할 건지, 그다음에 공공시설의 관리 주체의 지속성, 이것도 관리자가 국가 지자체가 할 건지, 시설의 대중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통해 설치하는 시설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접근의 용이성, 사업을 통해 설치하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수용의 필요성이죠. 최소 침해성을 관찰해야 된다. 여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사익 침해 최소성,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수용하더라도 공익 및 사익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사업 시행을 인해 강제로 이주하는 이주대책 가구 규모를 사업 유형별로 사업 면적 대비 이주대책 가구 최소 기준에 따라서 사익 침해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택지라든지 산단 등의 면적은 10만 제곱미터당 2.43명 초과 여부, 그렇죠? 도로, 철도, 선형 사업인 경우에는 10만 제곱, 그러니까 만 제곱미터당, 이거 만제곱이 10만이 아니라 이것도 만 제곱미터에 2.43. 그 다음에 만 제곱미터당 0.66명 초과 여부 이런 검토해봐야겠다. 기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만 제곱미터당, 그쵸? 0.23명 초과 여부. 그래서 이주대책을 수립한 경우 이주대책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익 침해 최소성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주대책의 가구 규모를 사업 유형별로다가 사업 면적 대비 이주대상 가구 최소 기준에 따라 사익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지 산단할 때도 이런 거 좀 잘 따져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적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고 있는 거죠. 공익침해의 최소성, 사업구역으로 편입되는 보존지역 면적의 비율과 사회 경제 환경적 피해 발생 가능성 이런 것들을 최소 침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보존산지, 뭐 개발제한구역 뭐 이런 것들. 근데 방법의 적절성, 그죠?
보면은 토지 권원의 확보 비율, 사업 구역 내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대해서 동의 비율을 잘 봐야 되겠고요. 사업 인정 전 토지 등을 취득을 위한 노력 그 정도를 고려해서 토지 취득 및 사용에 대한 토지 확보율을 검토하고 사업 시행에 대한 보완, 토지 등의 소유자 불명 등 사업 인정 전 토지 확보가 어려운 사업 구역 내 토지의 특수 상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분쟁 발생의 여부, 어떠고요? 사업의 시급성입니다. 공익 실현을 위해 사업을 적시에 추진해야 하는 현저하고 긴급한 상황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요.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익성 검토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침해 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협의로 한번 그 1차적으로 협의로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 토지 출입을 해서 공익사업 및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물건을 수용해야 되느냐 이런 분들에서 타인 토지 조사를 하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그렇죠? 그때 이제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지리외신 중에서 사업지역 선정을 위한 후보지역의 현장 확인 행위는 공익사업 준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익사업 준비. 그 장애물 제거 등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수용연의 재결을 거쳐야. 그래서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은 이제 재결 들어가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사업의 준비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가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의 시행자 또는 기업자, 사업 시행자죠. 관계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그로 인한 손실을 미리 보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보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도 아니한 채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함 있으면 변론으로 하고 이 경우 손실을 입은 자는 토지수용법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관할 토지수용연에 재결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재결 및 불복 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익사업의 준비 관련되는 구조, 사업의 준비란 출입 허가받고 출입이 통지하고요. 뭐 들어갔을 때 참아라 점유자의 인용 의무.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재고 있는데 측량하는데 뭐 관상수 있다 부러뜨리고 뭐 이런 거죠. 장애물 제거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때 증표 등 휴대해라. 그렇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손실 보상만의 재결이라 해서 할 때 이때는 관할토지수용연의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주소, 명칭, 공익사회 종류의 명칭, 손실 발생 사실, 그 다음에 손실 발생할 그 명세, 협의의 경위 이런 내용들을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손실보상을 하려면은 1차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토지조소, 물건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소재지를 하는 것, 뭐 지목, 면적, 그죠? 뭐 이런 내용, 주소지, 그다음 면적,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조소에, 그렇죠? 사업 시행자는 공익 사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업 인정 전에 협의한 취득 등을 할 때 필요할 때 토지조소, 물건조소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회 공무원 날인 제도가 있었어요. 이제 조소 작성한 다음에 공무원 보고 야 너 도장 찍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당사자끼리 확인을 한 다음에 그 공무원 보고 해당 공무원 보고 도장을 찍으라는데 양반들이 그 뭐 지방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 있으면은 현장에 없으신 거예요. 입회 공무원 날인 제도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익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 입회 공무원들이 도장을 안 찍어주니까요. 그래서 입회 공무원 날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토지조소 등의 서명을 받는 것을 누락하였다면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 사업 인정 등 진행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런 회신이 있고요. 그리고 물건조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물건이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과 편입 면적을 기재하고 실측 평면도를 첨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뭐 유의사항 뭐 이런 것들은 뭐 실무적인 거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하는 경우 지적 측량을 해야 된다. 그렇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하는 경우는 지적 측량을 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으니까. 다시 나오죠. 공부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 거.
앞에 그 입회 공무원 날인제도 관련된 농담에 한 겁니다. 그쵸? 그, 자, 조서, 그, 뭐, 이래 하다 보면, 뭐, 국토부 장관, 뭐, 이런 거 뭐 또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만 이제 들으면서 상당히 문제가 없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이제 하다 보면은, 뭐, 그렇게, 정부를 비판하시냐, 막 하면서,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예, 강의의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리액션을 한 겁니다. 그렇죠? 원래 그 실강하고 더 재밌게 말씀드리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영상 강의로 하다 보면은 이게 다 이게 저기, 증거가 남아 있어가지고 서리 말하기가 아주 조심스럽고 원래 제 강의가 되게 재밌고 막 그런데요. 이게 이제 영상 강의로 찍히다 보니까 이게 다 영상으로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제한돼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재미난 얘기 말 못해주고 이제 일정 부분만 해서 송구하긴 합니다. 이제 손실 보상해 주려면은 이제 우리 사적자치 영역에서 보상계획 공고하고 열람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신문들 동아일보, 조선일보 밑에 보면은 매일경제, 한국경제 보면은 밑에 이제 그 무슨 보상계획 공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고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서 작성한 다음에 그 보상에 관련된 뭐 내용, 시기, 방법, 절차 이런 것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당사자, 시장, 토지 소유 등에 통제하고 시장 등에 통제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20인 이하인 경우는 이제 생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10살 이상 합니다. 자, 공고하고 그 다음에 절차들은 보시고 일간신문에 공고할 토지조선 물건조서의 내용에 보면은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할 토지조선 물건조서의 내용은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범위를 말한다고 보고 토지 소유자 관계에는 등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 규정에 따라 토지조서 관계에 각각 개별 통지하도록 한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개인정보 이런 것들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소유자 이름도 나오고 뭐 지번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내용 관계인도 좀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개인정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안 나오고 주로 뭐 이렇게 필지만 나옵니다. 필지만. 토지 소유자 20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소유자 등 시장 등에 대한 통지 열람 절차는 생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계획 공고를 생략하고 통지 및 열람의 절차를 거친 후 협의 보상을 할 수 있다. 15조 보상계획 공고의 열람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우리가 특징적으로 이제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서 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상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라든지 해당 시장 구청장이 협의해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시군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보상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외하고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에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임의적 보상협의하고 필수적 보상협의가 있어요. 필수적 보상협의에는 해당 공익사업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상협의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고 신청한 수용재결은 부적법에서 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를 하지 아니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은 부적법 각하다. 그렇죠? 이렇게 재결을 한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보상협의위원은 토지소유자, 법관, 변호사, 공증인, 감정평가사, 보상업무 5년 이상 종사한 경험 있는 사람, 해당 지방자치의 공무원, 사업시행자 중에서 지방자치장이 임명하나 위촉한다.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요. 보상협의회는 위원장 일명을 포함해서 8명 이상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사업시행자를 위원회에 포함시키고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토지소유자들은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장은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시행자에 통보해야 되고 사업시행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보상협의에 관련돼서는 주로 이제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이라든지 자녀지의 범위 또 뭐 이주대책의 수립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필수적 보상협의를 설치해야 하는 공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면적은 해당 공익사업 지구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네,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토지보상법 제82조에서 규율을 하고 있고요. 시행령에서는
임의적 보상협의회, 뭐 의무적 보상협의회에서 여기서 의무적 보상, 임의적인 거는 뭐 생략하고 의무적 보상협의회 그 요건 앞에서 봤죠? 그런 요건들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상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손실보상에서 이제 핵심이 이제 돈 달라고 하는 겁니다. 돈 달라고 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복수평가의 원칙에 따라서 보상평가를 이제 의뢰하는 거죠. 그래서 보상평가 의뢰를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사업 시행자가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보상평가 의뢰서에 대상 물건의 표시,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 그다음에 감정평가 제출 기한, 대상 물건의 취득 또는 사용의 구분, 건축물들의 물건에 대해서는 그 이전 취득의 구분, 영업손실하는 경우에 그 폐지 휴업의 구분, 그다음에 보상협의회 보상평가를 위한 사전 수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평가, 조건, 참고사항 등 기재해서 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자는 우리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유자 추천에 여기 들어가 있죠. 3인.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1인씩 추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합니다. 다만 시도지사와 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사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본인이 이제 2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사업시행자가.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토지 소유자 대표가 할 수 없고 사업 시행자의 추천 권한을 토지 소유자에게 유임할 수 없다. 그죠? 이것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자 추천을 받아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진행 중에 법인의 지사가 폐쇄되고 담당 평가사는 다른 법인을 이직한 경우 당해 감정평가업자가 이를 완료하면 될 것으로 보며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업자가 평가를 못한다면 다른 감정평가 추천받아 진행할 수 있다. 시도자 추천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사업지구 면적이 아닌 보상을 해야 하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추천 관련해서 토지 면적 기준은 전체 사업 면적이 아니라 보상 대상 면적이라는 거예요. 대상 토지 면적이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28조 1항에서 사업 시행자는 제15조 1항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를 할 때 시도지사와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지하는 시도지사와 토지 소유자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사항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이제 감정평가업자가 최근에 업자란 말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감정평가 법인 등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이제 기관으로 바꾸려 하다가 뭐 너무 공공스럽다 해가지고 법인 등으로 바뀌어가지고 개인사무소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법인 등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업자라는 표현을 지금 안 쓰고요. 감정평가 법인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들 그냥 업자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도 그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또 개업 감정평가사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래나? 그쵸? 좀 감정평가 법인 등 하니까 조금 법인스러운 내용만 그쵸? 개인사무소 하신 분들도 한 600~700명 이상 되는데 굉장히 좀 불만이 좀 많으시다고 그래요. 용어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법인 아닌데 그쵸? 추천하는 토지 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그러니까 면적의 2분의 1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의 2분의 1 그 다음에 소유자 총수의 과반 2분의 1 이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동 규정에 따라 사업지구 면적이 아닌 보상을 해야 하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본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사업 현황을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으로 본다. 보상평가 관련돼서 보시면 감정평가업자는 보상평가 의뢰받은 경우에 그 대상물 주변 상황을 현지 조사하고 평가를 해야 되고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자기가 직접 평가할 수 없는 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민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할 수 있다. 이게 그 옛날에 1960년대 이전에 그 임야로 했다가 우리가 산림법이라는 산지관리법 이런 것들이 60년대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60년대 이전에 불법 형질 변경된 거 같은 경우는
이 항공사진이 1966년도인가요? 그 이후부터 만들어져서 그 전에 있는 항공사진 판독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전에 60년대 이전에 불법 형질병된 거는 사실상 현황평가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임야 지목에 임야이긴 한데 이를 현황평가를 하면은 이게 그 항공사진에 대한 판독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받아서 고도의 전문적 기술 기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상평가 방법은 대상물의 특성 및 조건을 감안해서 토지보상 시행규칙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그 방법으로 구한 가액 사용료를 구한 가격 등과 비교해서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대상 물건의 특성이나 조건이 토지보상 시행규칙에 정한 방법으로 구한 가액 또는 임료를 다른 방법 비교 검토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는 그러한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심사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사 제출, 검토, 재평가. 특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다른 평가업자에게 이제 재평가되는 경우는요. 이 특별한, 그러니까 해당 감정평가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하고, 특히 110% 예전에 이게 이제 소유자 추천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게 한 130% 이게 130%까지 높게 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조정이 안 돼서 이게 뭐 1억에 130%면은 3천만 원이죠. 근데 이게 1000억에 30%면은 300억이에요. 그렇죠? 엄청 큰 돈이죠. 그래서 이거를 130%에서 110% 최고 평가액과 최저 평가액을 110% 바꿔서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1000억이다 그러면은 보상액이 전체 보상액이 그러면 뭐 100억까지 있는 증액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소유자 추천이라 시도 추천, 사업자인 추천 게 n분의 1로 하면은 한 3.3% 정도 올라가는 거죠. 뭐 많이 올라가면 5% 정도.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 넘어가면은 이제 소명서 써야 되고 이제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평가를 한 후에 1년이 경과할 때 보상 계획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다른 이인 감정평가업체에 재평가를 하도록 한다. 그렇죠? 재평가. 이게 이제 전제 조건, 재결의 전제 조건이 성실한 협의인데요. 절차의 완전 이행, 정당한 보상금의 제시를 요소로 하고 정당한 보상금은 3인 또는 2인의 감정평가 보상평가액의 산술평균치에 의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체의 보상평가에 의하지 않거나 기준 인원에 미달한 감정평가 평가를 기준으로 선정한 보상금을 제시하고 한 협의는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없으므로 재결 신청은 각하될 수 있다. 다만 보상평가 의뢰 후에 토지소유자, 시도자 추천을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선정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보상액 선정 방법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법규적 효력을 갖는다. 취득한 토지의 보상평가에서 22조, 시행규칙 제22조는 법규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토지보상법 제68조 3항은 협의 취득의 보상 선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위임 범위 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나지상정평가죠.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공익사업법, 토지보상법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므로 공익사업과 사업법 규정과 결합해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그래서 토지보상 시행규칙의 22조 이것은 대외적으로 법규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물의 가격조사 완료를 날짜를 우리가 기준 시점으로 감칙구조 2항에서 보상평가의 기준 시점, 가격 시점은 협의 당시, 수용 재결 당시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제시된 목록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함이 원칙이다. 그렇죠? 제시된 목록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임의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상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 보상평가에 체결되지 않은 경우는 재평가에서 다시 협의한 후 재결 신청함이 원칙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8조의 이제 복수평가의 원칙, 그 다음에 시도지사와 토지 소유자 추천에 관련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이 있습니다. 또 좀 참고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평가 규정 쭉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재평가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익성 검토에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도 봤고요. 그 다음에 토지 물건 조서 작성하고 보상계획 공고해서 복수평가, 시도 추천, 사업시행자 추천, 소유자 추천. 소유자 추천은 면적의 2분의 1, 그 다음에
총수의 2분의 1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산술평균, 그러니까 세계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에서 보상액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평가까지 오늘 봤는데요. 어떤 경우에 재평가하는 것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손실보상이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과정이 계속 이제 진행되고 그 과정 속에서 갈등이 계속 표출되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일단은 우리 이제 전반적인 절차를 우선적으로 우리 법령에 있는 절차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면서 손실보상에 대한 이해를 한번 더 공고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서 특히 이제 우리 수용 업무 편람을 통해서 손실보상의 이제 현실적인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하면은 훨씬 더 우리 손실보상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일종의 손실보상 제도를 어떤 실무적인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더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론적인 부분들을 먼저 한번 쭉 검토해 보고 사업 지역별로 특징적인 공익사업의 어떤 그런 사례들, 그런 사례들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코로나 사태가 뭐 어려워지고 뭐 이래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각별히 건강에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회 활동도 잘 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이렇게 평화가, 그렇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빛나는 내일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